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헌법 이야기 그리고 이제 제 자치분권을 위해서 헌법은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그런 이야기를 중심으로 오늘 2시간 강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별로 재미없는 이야기이긴 한데요. 사실 헌법 개정은 작년 그리고 올 초까지 붐이 올랐다가 갑자기 푹 가라앉았죠.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그런 면에서는 아주 특이한 것 같아요. 한참 열받으면 잘하는데 조금 있으면은 그냥 폭사가 들어가지고 그냥 잊어버리는 그런 상황도 되기도 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얼마 있으면 또다시 헌법 개정 논의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쨌든 시대적인 과제고 지금 현재 헌법이 너무 낡았다 보니까 안 바꾸고는 어떻게 버틸 방법이 없는 거죠. 이제 그 과정에서 우리가 자치분권을 위해서는 어떤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거 전에 안 했죠. 그냥 기분 전환할 겸 사자성어 아시죠? 4글자로 된 한자말. 그거 그냥 두뇌 회전할 겸 한번 풀어봅시다. 이제 문제는 이게 뭐냐면은 그냥 변기로 하는 게 돼서 좀 그런데요. 저런 변기죠. 자, 우선 변기에 100원짜리가 빠졌습니다. 사자성어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100원짜리 정도야. 이거는 그냥 있으나 없으나죠. 그죠? 표정 하나 바뀔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500원짜리가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약간 아쉬운 마음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양반 체면에 그 정도야 그렇잖아요. 그죠? 수수방관으로 넘어갑니다. 1000원짜리가 떨어지면은요, 이때부터는 표정 관리는 조금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래도 1000원 정도 가지고 내 인생이 바뀌지는 않는다. 그런 정도로 갈 수가 있겠죠. 당연히 이제 그 다음은 5,000원짜리겠죠. 이거는 뭡니까? 담배가 한 갑에다 잔돈이 남아요. 상당히 큰 돈이죠. 그죠? 우왕좌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성능이 좀 안 되네요. 10,000원짜리가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하루 용돈이 날아가 버려요. 안절부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50,000원짜리가 빠지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따져볼 거 없습니다. 이거저거 따질 거 없이 무조건 들어가야 되죠. 자, 금반지가 떨어지면요. 요즘 금반지 한 20만 원 넘죠, 그죠? 이 경우는 죽기 살기입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이냐, 금반지냐, 그 문제죠, 그죠? 사천결단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제 대충 끝났는데요. 문제는 뭐냐면은 변기에 빠진 것이 돈이 아니고 내 권리라면은, 내가 당연히 가져야 되는 어떤 것이라면은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거냐는 문제죠. 그냥 태연작약하고 있을 것인지 사생결단으로 달라붙을 것인지, 실제 과거에 우리 인류의 선조들이라고 볼 수도 있죠. 미국 독립전쟁에서부터 프랑스 혁명, 또는 우리의 경우에는 이제 광주에서부터 부마 이제 틈날 어떤 순간순간 역사의 고비고비마다 자기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사생결단으로 달라붙은 그런 역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생결단의 싸움의 결과로 나오는 것이 보통 우리는 그것을 헌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체로 헌법이라는 것은 그냥 간단히 이제 법학하는 사람들은 저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국가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사항들을 정하는 그런 최고의 법이다. 무슨 말인지 한마디도 알 수 없는 이야기예요. 실제 헌법에는 저 3가지가 들어가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만들고 그 국가가 지향해야 되는 가치가 무엇인지, 민주주의, 자유주의, 법치주의 또는 사회국가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한민국의 국가기관들을 만들어냅니다. 국회가 있고, 국회는 입법권을 행사하죠.
행정권은 누가 행사합니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아닌가? 행정권은 누가 행사해요? 아주 재밌는 게요. 미국에서는 행정권은 대통령이 혼자서 행사합니다. 트럼프 혼자서 행정권을 가지고 있고 그 밑에 있는 공무원은 트럼프를 보좌하는 기관들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행정권이 어디 있느냐면 우리 헌법은요. 그러니까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가져요. 이 정부는 대통령이 있고 정부에는 그러니까 대통령이 있고요. 또 누가 있을까요? 국무총리가 있고 국무위원이 있고 국무회의가 있고 감사원이 있습니다. 요 5가지가 몽땅 그려진 걸 정부라고 그럽니다. 행정권은 거기에 속해요. 대통령은 그러니까 그 많은 공무원들 중에 한 사람이에요. 우두머리에 불과한 거죠. 미국하고는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이제 이러다 보니까 참 그 착각들을 많이 하는데요. 통합진보당 해산시키겠다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제소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그랬죠, 그죠? 그때 외국 나가가지고 전자결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보 진영에서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를 왜 외국에서 전자결제를 하느냐. 그렇게 비난했는데요. 지난 3월 달에 헌법 개정안을 발의를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 개정안을 발의를 하면서 외국에서 전자결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수 쪽에서 너희들은 옛날에 비판해놓고 왜 너희들은 그러느냐 그럽니다.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요게 묘해요. 어떤 정당이 위헌이냐 아니냐를 헌법재판소에 제소하는 권한은 대통령이 아니라 정부가 가집니다. 우리 헌법에서는 그렇게 했어요. 정부는 어쩌고 저쩌고 제소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은 그 정부를 구성하는 국무총리, 국무위원 이런 사람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해야 돼요. 자기 혼자서 외국에서 전자결제하면 안 되거든요. 헌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발의합니다. 정부가 아니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아무 데서나 나 헌법 개정할래 해버리면 돼요. 막말로. 상황이 조금 다르거든요. 우리 헌법이 그렇게 조금 미묘하게 비틀어 놓은 게 있어요. 어떤 거는 대통령한테 주고 어떤 거는 정부한테 주고 뭐 그런데 어쨌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법원도 있고 헌법재판소도 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 게 헌법의 2번째 요소들입니다. 실제 헌법 그러면은 옛날에는 이 2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고 어떻게 어떤 권력이 있고 어떤 국가기관이 있느냐 이걸 중심으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프랑스 혁명이 나타나고 미국 독립전쟁이 일어나고 특히 2차 대전이 지나고 나서는 헌법의 가장 중요한 것이 국가 권력이 아니라 인간이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럽니까? 인권이라고 그러죠. 인권이 헌법의 가장 중심적인 영역에 들어옵니다. 나의 권리가 헌법의 중심에 들어가죠. 그게 이제 3번째 것입니다. 뭐냐면은 이런 국가에 대해서 또는 이런 권력에 대해서 국민들은 무엇을 요구할 수 있고 무엇을 명령할 수 있는지 이제 그에 관련된 이야기들 나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해달라, 나를 인간답게 살게 해달라,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해달라 그렇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제 그게 헌법의 3번째 요소로 들어갑니다.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헌법이라는 게 그들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법이 어떤 것이 오늘날에 봐서는 그들은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들은 권력을 가진 것이 아니라 의무를 지고 있는 것이고 권리를 가지는 국민들이 여러분들이 헌법의 주인이 되는 그런 체제로 만들어 놓은 거죠. 사실 뭐 그걸 입헌주의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헌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옛날에는 국가는 임금님은 대통령은 그렇게 나왔던 것이 이제는 국민은 나는 우리는 이제 이렇게 바뀌는 그런 체제로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 헌법의 기본적인 틀인데요. 130개 조문이 있고
전문이 있고 부칙이 있고 뭐 그렇게 됩니다. 대충 뭐 이거는 뭐 그냥 넘어가고요. 이제 사실 헌법 그러면은 참 좀 그 남의 나라 이야기, 저 딴 사람들 이야기 같습니다만은 실제 헌법은 우리 생활 속에서 바로 부딪히는 문제들입니다. 저게 전부 헌법 문제였거든요. 지금 적혀 있는 거 이제 뭡니까? 이런 것들 있죠. 오토바이는 고속도로 달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른 나라는 다 다니는데요. 그 이제 우리나라하고 남한하고 북한만 고속도로 못 다닌답니다. 듣기로는 그렇대요. 그 이제 누군가가 고속도로를 오토바이를 타고 멋지게 달리고 싶은데 도로교통법이 그걸 못하게 막고 있거든요. 4발 달린 자동차만 갈 수 있고 2발짜리는 못 간다. 그러니까 이제 나는 2발 달린 자동차를 가지고 고속도로를 달리고 싶은데 도로교통법이 잘못된 거야. 헌법재판소에 쫓아가요. 옛날에는 법이 못하게 막으면은 뭐 법이 그러니까 내가 포기해야지. 나라님이 시키는데 어떻게? 그랬던 것이 요즘에 오면은 나라님이든 뭐든 네가 뭔데 내 하고 싶은 거를 막느냐. 나는 미성년자이긴 하지만은 당구장에 들어가가지고 스리쿠션 멋지게 넣고 싶은데 왜 청소년 보호법이라는 법을 만들라고 나를 못 들어가게 하느냐. 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나는 우리 헌법 10조에 의하면은 행복추구권을 가지고 그 행복추구권이 나에게는 당구를 치는 것은 그 기쁨으로 연결되는데 나는 당구를 쳐야 행복하는데 왜 청소년 보호법을 만들어 가지고 당구를 못 치게 하느냐. 그래서 소송해 가지고 이겼어요. 이 친구 지금 당구 신나게 치고 다닐지는 몰라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은 그죠? 옛날에 이게 무슨 법이었어요? 가정의례에 관한 법이라는 게 법률이라는 게 있었죠. 그게 이제 결혼식장에 하객이 오면은 밥도 못 주고 답례품도 못 주게 한 적이 있습니다. 뭐 허례허식 부린다고 뭐 그랬지 않았습니까? 제 결혼할 때도 그랬는데요. 어쨌든 이런 것들 내 손님 내가 접대하겠다는데 나라님이 왜 간섭하느냐는 거예요. 나와 손님의 관계인데 임금님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뭔데 그런 법을 만들어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걸 가로막느냐.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위헌 판결을 받아냅니다. 지금이라 해봐야 뭐 옛날부터이긴 합니다만은 마음대로 접대를 해도 되잖아요. 부지금 3만 원 받아가지고 5만 원짜리 뷔페 제공해도 되죠, 그죠? 이제 뭐 그런 틀로 바뀌는 거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옛날에는 국가 권력이 정부가 또는 공무원이 자기의 권한으로 국민들한테 뭘 하지 말라고 명령했던 거 그게 통용되는 시대였었는데 요즘에 와서는 그런 명령이 있다 하더라도 국민들은 국가를 상대로 해서 내가 하고 싶은데 네가 못하게 막는 것이 잘못됐다. 법이 잘못되었고 대통령의 명령이 잘못되었으니까 고쳐라. 왜? 헌법에는 나의 권리가 그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하는 그런 틀입니다. 지금 군인들 월급이 얼마요? 진짜 그래요. 어쨌든 우리 애가 나라를 지키려고 군대에 갔는데 휴가 나올 때마다 내 호주머니에서 돈 뜯어가요. 이거는 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국가가 그 정도는 보상을 해줘야 되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전부 헌법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은 헌법이라는 건 이미 그들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이고 우리가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이에요. 우리 생활 바로 옆에 존재하는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가장 굳건한 가장 높은 근거가 되는 그런 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대충 이제 이 헌법의 내용들은 그냥 2차 대전이 지나면서 그러니까 헌법에서 가장 중심적인 것을 국민으로 만들어 놓는 그런 인류의 선언들이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2차 대전이 왜 일어났대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독일은 독일이라는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독일 민족의 영광을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고요.
영국은 영국이라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프랑스라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싸웠죠. 대동아 전쟁 어쩌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천황폐하 만세하면서 했던 거잖아요. 나라였거든요. 그러다가 그렇게 나라 민족 중시하다가 보니까 그 많은 애꿎은 생명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고 난 뒤에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뒤에 이제 세계 인류들은 반성을 하죠. 우리가 이렇게 살았어야 되겠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나라도 아니고 민족도 아니고 우리 개개인의 삶이다. 생활이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유엔이라는 조직을 만들고 유엔에서 세계인권선언을 만들어냅니다. 거기 보시면은 인류가 가장 소중히 해야 되는 가치가 바로 들어가 있죠. 뭐 그냥 모든 인간은 그 자체 존엄하고 가치롭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인간이 제일 높은 가치를 가져야 되는 것이지 인간이의 국가 있고 인간이의 법 있고 인간이의 돈 있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인간은 모든 것을 가장 높은 가치를 했다. 그리고 모든 인간들은 뭐 저렇게 썼습니다만 간단합니다.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살 수 있어야 되고요. 내일보다 나은 모레를 꿈꿀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사회적 진보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결국은 저거는 행복의 문제예요. 모든 인간은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때 행복해요? 뭔가 원하는 걸 이루어냈을 때 행복하죠. 그렇잖아요. 뭐 하다못해 즉석볶음 사가지고 끓였는데 10,000원짜리보다 1,000원짜리가 아니라 5,000원짜리 당선되면 기분 좋잖아요. 내가 원하는 걸 가진 거거든요. 바로 저 이야기입니다. 사회적 진보보다 나은 생활 수준이라는 게 뭐냐면은 지금 내가 없고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것을 1초 후에, 1분 후에, 1시간 후에 또는 내일, 내년에 할 수 있게 되는 거. 뭐 내 호주머니에 돈이 없는데 내일 호주머니에 돈이 들어왔다든지 또는 나는 쓸쓸하게 혼자 있었는데 내일 애인이 생겼다든지 뭐 모든 것들이 다 이야기죠. 내가 원하는 게 실현되는 거. 바로 그러한 삶을 모든 인류가 살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하는 겁니다. 국가라는 게 옛날에는 사람이 국가를 위해서 존재했습니다만은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유엔 체제가 등장하면서 뭐 지금 마찬가지죠. 지금까지 모든 것의 중심에는 인간이 있고 국가는 인간을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거는 거꾸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속한 국가에 대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죠. 물론 뭐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에요. 뭐 다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뭐 국가도 돈이 있어야 되고 또 질서도 유지해야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통제는 하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국가에 요구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자기 삶을 풍부하게 만들어 나가는 거, 그게 이제 현대 국가의 기본적인 모습이죠. 우리 헌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헌법 전문에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누구는 너무너무 잘 살고 누구는 너무너무 못 살고 그래서 1대 99 뭐 그게 아니고 고만고만하게 잘 살고 고만고만하게 못 사는 그런 체제. 그 다음에 이제 세계평화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이유가 마침 헌법 전문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왜 만들었고 왜 대한민국 법을 지켜야 돼요? 왜 대한민국을 위해서 세금을 내야 되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총독으로 가가지고 몸 바쳐서 충성해야 됩니까? 바로 그 가장 궁극적인 목적, 그 이유, 그게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대한민국은 우리들과 우리들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하는 그런 임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존재하는 이 나라 이 땅에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궁극적인 이유는 우리 모두가 대대손손 잘 먹고 잘 살도록 하는 겁니다. 요 말은 그 말이잖아요. 대대손손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거죠. 바로 그렇게 해주는 게 대한민국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거꾸로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서 또는 대한민국은 국가에 대해서 우리가 대대손손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헌법에서 그렇게 못 박아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헌법 제10조에서
다시 이제 세계인권선언과 비슷한 내용을 다시 못 박아두고 있습니다. 뭐 같은 이야기라고 보면 돼요. 인간이 중심이고 우리들이 자손이 헌법에서 가장 중심적인 자리에 있고요. 우리들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는 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게 이제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가장 궁극적인 틀이죠. 그냥 요거는 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1조 1항이잖아요. 그 민주공화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대체로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민주공화국이라는 말을 입헌적 민주주의라는 말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같이 있는 나라,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민주주의는 뭡니까? 어떻게 하는 게 민주주의입니까? 다수 국민이 원하는 대로 국가를 운영하는 게 민주주의죠. 근데 이제 문제가 이런 게 있습니다. 뭐 조약이 간단히 이야기하면 그런 거죠. 5명이서 점심 먹으러 중국집에 갔어요. 4명이 나 짜장면 먹을래 그래요. 나머지 1명은 뭐 먹어야 됩니까? 뭐 짬뽕, 우동. 근데 옛날에는 4명이 짜장면 먹겠다는데 1명이 우동, 짬뽕 이야기했다는 걸 혼나죠. 빨리 먹고 후딱딱 먹고 다시 돌아가고 이래야 되는데 짜장면 4그릇에 짬뽕 1그릇 시키면은 시간이 엄청 걸려요. 그 뭐 5분, 10분이 더 걸리는 거, 그게 이제 아까워가지고 너도 짜장면 시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요 1명은, 나머지 1명은 왕따 당하지 않으려면, 4명한테 밉보이지 않으려면은 자기는 짬뽕이 먹고 싶어도 짜장면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됐어요. 그게 옛날이었잖아요. 통일하자. 같이 시키자. 그럼 나는 그 군만두 먹고 싶은데 할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짜장면 먹어야 돼요. 이거는 잘못된 나라라는 거죠. 다수가 원한다고 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끊고 내 의지를 끊고 그 사람 따라가는 사회, 이거는 독재라는 겁니다. 그건 옳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다수가 원한다 하더라도 내가 추구하는 내만의 어떠한 가치라든지 삶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존중받는 사회, 그게 이제 제 이야기입니다.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다수파에 가담해야 된다면 왕따 당하지 않기 위해서 짜장면을 억지로 먹어야 되는 사회는 잘못된 사회라는 거죠. 비록 다수가 원한다 하더라도 개인의 취향이나 개인의 생활을 보장해주는, 요게 이제 다른 말로 하자면은 다수결에 따라서 국가를 운영해 나가되 동시에 개인의 인권은 보장해 주겠다는 겁니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는, 그것은 다수가 별로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래도 보호해주는 그런 나라. 이제 그게 이제 뭐 법치주의 뭐 그런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요. 어쨌든 인권의 보장과 민주적인 의사결정이라는 것이 같이 어울려 있는 나라가 입헌적 민주주의고, 그게 우리 헌법 1조 1항에 있는 민주공화국이라는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국민 다수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되, 그러나 그와 더불어서 개개인들이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해주는 그런 나라라는 거죠. 이거는 뭐 우리 헌법에 있는 거 그냥 넘어갈게요. 문제는 법이라는 것은 칼이죠. 이제 법이라는 것은 항상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법을 안 지키면 어떻게 한대요? 법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그냥 경찰이나 힘센 사람이 와가지고 잡아가잖아요. 뭐 그냥 패지는 않지만은 패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를 괴롭히죠. 법은 폭력이에요. 그냥 하나 여쭤볼게요. 나라랑 국가랑 조폭은 어떻게 달라요? 옛날에 뭐 이정재 시라소니 또는 뭐 칠성파 21세기파 있었잖아요. 그거하고 국가는 어떻게 다릅니까? 심심하면 와서 삥 뜯어가잖아요. 국가가 삥 뜯어가는 거는 세금이고, 그 이제 조폭이 뜯어가는 거는 그거는 삥이고. 근데 국가는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죠. 그렇잖아요. 도둑놈 있으면은 잡아가고
교통 정리해주고, 그래서 사고 안 나게 해주고, 조폭은 삥 뜯어가는 대신 뭐 해줍니까? 그렇잖아요. 술집에서 손님이 술 먹고 행패 부리면은 지금은 경찰이 와서 해결해주면 옛날엔 누가 해결해줬어요? 조폭 똘마니들이 와가지고 그 술 먹는 손님 딱 인상 쓰고 그냥 좀 조용히 합시다 그러고 넘어갔잖아요. 조폭도 질서 유지해 주거든요. 그냥 삥 뜯어가고 그냥 도망치지 않아요. 그럼 이제 비슷비슷해요, 사실은. 이게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냐면은 국가가 질서를 유지하는 방법은 법입니다. 근데 법은 엄밀히 본다면은 지키면 그 법대로 하면은 나한테 별 문제가 없지만 법을 위반하면은 바로 주먹이 날라와요. 그래서 조폭하고 비슷하다는 겁니다. 조폭의 주먹이나 법의 폭력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실제 그렇습니다. 법이라는 것이 내가 칼자루를 잡고 있으면은 이거는 나의 권력이고 그래서 나는 편안해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칼자루를 다른 사람이 잡고 있고 그 칼끝 앞에 내가 서 있으면은 저 모양이 된다는 거죠. 기적에 이제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그린 2부작 중에 하나인데요. 판결을 기다리면서라는 제목입니다. 첫 번째 그림인데요. 이제 저 집의 그 남자가 저쪽에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법의 칼날 앞에서 법의 판정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의 모습은 저렇게 불안하고 초조하고 무기력하고 어찌 할 수 없는 그런 과정입니다. 국가 권력 앞에서 감히 저항하지 못하는, 그래서 처분만 기다리고 있는 아주 무기력한 존재죠. 그러다가 이제 두 번째 그림이 무죄 판결을 받고서라는 그림입니다. 무죄 판결을 받았나 봐요. 저 친구 모양인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가족은 법의 칼끝을 피해 나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소를 찾게 되고 안정을 찾게 되고 평화를 찾고 그런 거죠. 법 앞에서 완전히 자기가 주인이 되지 못하고 법의 처분에 따라서 생활이 바뀌어버리는, 인생이 바뀌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리는 거죠. 너무나 무기력한 소극적인 그런 수동적인 존재가 되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법이라는 거는 갑이고 이 사람들은 을이에요. 을도 아니고 병도 아니고 한참 내려가죠.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은 평화를 찾았습니다. 미소를 찾았어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은 여전히 요 앞 그림에서 이 가족이 하고 있는 표정 그대로죠. 법의 위력 앞에서 우리가 법의 힘을 갖지 못하면은 여전히 이런 그 지혜에 빠지고 만다는 겁니다. 바로 그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헌법은 여러분들이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다른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권리를 이야기하지 않으면, 법 앞에서 법은 나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으면은 이런 그 을의 입장 또는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입장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엄청나게 많은 거죠. 법의 힘이라는 게 그만큼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이런 거 한번 봐봅시다. 사실 법의 힘이라는 게 이제 이런 데서 나타나죠. 95년도에 신림동에 있던 할아버지 사건인데요. 이제 이 혼자 사시는 할아버지가 94년이구나. 이제 생활 능력이 없으니까 국가한테 이제 그 생계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그 생계 보조금 받는 게 요거예요. 현금으로 한 달에 6만 5천 원 정도, 겨울에는 연탄값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더 받습니다. 대충 계산하니까 한 달에 9만 5천 원 꼴이에요. 근데 94년도 그때만 하더라도 서울 지역, 대도시 지역에 2인 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한 사람당 가장 최소한도로 생활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이 15만 원이었습니다. 최저 생계비죠.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는 최소한의 그 돈이 15만 원인데 이 할아버지는 그것의 절반밖에 못 받았습니다. 아무리 해도 자기가 뭔가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삶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정해놨거든요. 내가 인간답게 살려면은 최소한 19만 원이죠. 19만 원은 있어야 되는데
왜 9만 5천 원밖에 안 주느냐? 이거는 헌법에 위반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뭐 길게 적어놨습니다만 간단합니다. 그냥 할아버지 주는 대로 받아 드시고 그냥 사세요. 그렇게 판단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 할아버지는 자기는 최소한 19만 원짜리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대도시 지역에서 가장 밑바닥의 인생이다. 19만 원짜리 삶은 살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헌법재판소는 할아버지 삶은 19만 원짜리가 아니고 9만 5천 원짜리예요. 그렇게 사세요 하고 넘겨버린 거죠. 사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국가가 칼자루를 잡고 있다는 이유로 국민들의 삶을 그냥 마음대로 그냥 잘라내버린 거죠. 이게 이제 잘못된 모습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뭔가 목소리를 내고 저항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실제 그래요. 인도가 잘 삽니까? 우리나라가 잘 삽니까? 맨날 이런 데 하고 이런 질문에서 죄송하긴 하는데요. 국가 전체로 보면은 GDP는 우리나라보다 높아요. 근데 이제 인구가 워낙 많다 보니까 국민 생활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못하죠. 그죠? 이제 인도에서 보니까 사람들이 굶어 죽더라는 겁니다. 이상하다? 사실 가뭄이 들거나 홍수가 들어가지고 농사가 엉망이 돼서 사람이 굶어 죽으면은 그거는 나라님도 어쩌지 못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옛날에는 나라님이 어쩌지 못하니까 그 나라는 망하고 다른 나라가 점령을 했습니다만은 지금은 국제사회가 도와줘야 되죠. 어느 한 나라가 못 살게 되면은 다른 국가가 도와줘야 되는데요. 근데 인도가 가만히 보니까, 정부에서 가만히 보니까 분명히 창고에는 곡식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굶어 죽더라는 겁니다. 그럼 이건 뭐가 잘못됐죠? 행정이 잘못됐거나 뭐가 잘못됐습니다. 대부분에서, 인도 대부분에서 그래서 이런 판단을 합니다. 이거는 식량을, 인간다운 식량을 확보할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그래서 국가는 어떤 수를 쓰더라도 굶어 죽는 사람들한테 뭔가 식량을 줘라. 특히 아이들은 단순히 식량을 먹고 숨쉬고 사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되죠. 뭔가 제대로 된 영양소를 먹고 성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는 하루 300kcal 이상, 칼로리 이상, 그 다음에 그 중에는 반드시 단백질이 12g 정도 들어가 있는,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성장이 가능한 정도의 식량을 배급해주라 라고 판단합니다. 요게 이제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아까 신림동 할아버지식으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19만 원어치 밥을 주라는 거죠. 그게 인간으로서 살 수 있는 최저한도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제 저 이야기인데요. 근데 인도는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걸 절반으로 반띵해가지고 그냥 이걸로 그냥 넘어갑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좀 잘못된 거죠. 사실 좀 그래요. 이런 판결들이요. 뭐 우리나라는 지금 뭐 굶어 죽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하여튼 뭐 그 걱정은 안 하는 나라가 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인도 같은 나라 또는 방글라데시, 저 남아프리카 공화국, 사실 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보기에 좀 뭐 그렇게 잘 사지 못하는 나라 같은데도 사람의 생활 수준을, 최저한도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 데는 우리 대법원, 우리 헌법재판소 또는 우리 정부보다 더 많은 신경을 씁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삶을 국가가 해야 되는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문제는요, 이제 지난 겨울에, 지지난 겨울이죠. 촛불 집회를 하고, 이제 촛불 집회를 했을 때 가장 많이 나왔던 이야기가 이게 나라냐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왜? 사람들은 저 촛불 집회 나가가지고 이게 나라냐라고 고함을 질렀을까요? 가장 밑바닥에 있었던 게, 가장 중요했던 게 우리들과 우리들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한다. 제일 앞에 나왔던 게 안전이었습니다. 근데 이 안전을 지켜주지 못했잖아요.
뭐 세월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강남역 사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사실 얼마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 뭡니까? 게임방에 갔다가 칼로 찔러 죽는 경찰이 분명히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살인 사건을 막아주지 못했거든요. 뭐 이런 거, 우리의 안전의 문제 또는 신림동 할아버지 같은 그런 최저한도의 생활의 문제 또는 뭐 요즘 와서는 청년 실업이라든지 갑을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러니까 헌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해야 되는 최저한도의 일들 이런 것들을 제대로 못했으니까 이제 나서서 이게 나라냐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자 뭐 그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뭐 그래서 저런 식으로 모였고요. 탄핵하라 해가지고 결국은 탄핵까지 했죠. 참 우리나라는 특이한 나라예요. 이제 그 전 세계적으로 뭐 인류 역사를 다 짚어보면은요, 임금님이나 대통령을 쫓아낸 나라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탄핵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임금님을 쫓아내는 대통령을 쫓아낸 나라도 있어요. 특히 이제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2명을 쫓아냈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자기들끼리 군사 반란을 하든 뭐 어떻게 하든 칼로 쫓아냈고요.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평화적으로 쫓아내긴 했습니다만은 여당 야당 자기들끼리 싸우면서 정쟁 벌리다 쫓아낸 거예요. 우리나라식으로 국민들이 나서가지고 법의 정한 절차에 따라서 쫓아낸 나라는 참 찾아보기 어려워요. 뭔가 조금 뭐 자랑을 해도 될 만한 뭐 그런 나라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게 쫓아냈어요. 이게 나라냐? 임금 대통령이 잘못했으니까 너 나가. 뭐 나갔는지 다시 뭐 구치소에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렇게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새 정부가 만들어졌어요. 제일 문제는 뭐냐면은 구 정권을 쫓아내고 새 정권을 맞이했는데 우리 호주머니는 사정이 좀 나아졌습니까? 이게 문제예요. 분명히 우리는 이겼습니다. 이야. 이제 엄기호라는 사람이 이제 저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분명히 우리는 이겼어요. 자, 그 현행헌법이 87년에 만들어졌죠. 87년 6월 항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대통령 직선제는 못하겠다. 나는 계속 이 정권 자꾸 안 내줄래. 그랬을 때 넥타이 부대부터 시작해가지고 6월 항쟁 분리가 쫓아냈잖아요. 나쁜 사람이야. 당신 나쁜 사람에게 쫓겨나. 그 이제 새 정권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때 87년도에 여러분들 87년도에 뭐 승진했거나 갑자기 아파트가 하나 생겼거나 호주머니 돈이 많이 생겼거나 그랬어요? 그냥 정권은 바뀌었는데 내 생활은 바뀌지 않았어요. 지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은 분명히 쫓아냈고 최순실 어쩌고저쩌고 참 나쁜 사람이야 하고 쫓아냈는데 그렇게 쫓아냈다면 내 삶이 지금 현재는 그 전보다는 조금 나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여전히 진짜 제일 답답한 게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월급이 15년째 안 올라요. 여전히 호주머니는 좀 그래요. 이제 바로 이게 문제인 거죠. 우리가 광화문에 나가서 또는 길거리에 나가서 촛불 들고 떠드는 가장 큰 이유는 분노하는 것도 있지만은 뭐 최순실 뭐 이런 사람들 그 뭐 말 타고 다니고 그런 것들 마음에 안 들어서 분노하는 것도 있지만은 실제 그 분노의 밑바닥에는 내 삶의 문제가 있었잖아요. 내가 좀 더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마련해 줘야 되는 게 국가인데 대통령인데 정부인데 그걸 못했으니까 분노하고 촛불 들고 나가서 나가라고 한 겁니다. 그렇게 쫓아냈어요. 그까지는 좋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아직까지도 여전히 우리는 갑이 되고 있지는 못하잖아요. 갑인 분 계세요? 여기 혹시? 뭐 또는 갑을 구분이 없는 나라가 만들어진 것도 아니죠.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아직도 우리가 원하는 것은 만들어져 있지 못하는 거죠. 바로 이제 그들 때문에 이제 헌법을 만들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사실
87년 그 헌법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요. 이 80년대 말은 전 세계적으로 그 요동을 쳤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 이제 80년대 말에 전 세계적으로 혁명이 일어나는데요. 크게 세 가지 줄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저기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이 망했죠. 소련이 망하고 뭐 동독 뭐 폴란드 이런 나라가 망하면서 이제 자본주의 체제로 체제 전환이 일어나요. 아주 그 크다란 변화였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 아랍, 아프리카 이쪽은 뭐 한국도 그렇고 대만 저기 저 뭡니까 뭐 이집트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시민혁명이 일어납니다. 독재 정권을 쫓아내고 이제 우리가 주인이야. 그렇게 해서 이제 혁명이 일어나고요. 또 이제 남미나 이런 나라에서는 좌파 정권들이 들어서기 시작합니다. 여기 이제 결국은 전 세계적으로 어떤 사회 변화의 요동이 치던 시기인데요. 그 요동을 칠 때 공통적으로 나타났던 현상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옛날에는 사회를 바꾸는 거는 총을 쏘고 죽창을 들고 나가고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 세계의 체제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 제대로 된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헌법을 바꾸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헌법을 바꿔가지고 사회를 바꾸고 내 생활을 바꾸겠다는 거죠. 그게 공통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참 보면은 우리나라는 좀 예외인데요. 그 시기에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헌법을 바꿀 때 국민들한테 물어봐요. 헌법을 어떻게 바꾸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는데요. 왜냐하면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헌법은 그거는 우리의 권리를 이야기하는 법이거든요. 우리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고 정말 우리는 9만 5천 원짜리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19만 원짜리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그걸 규정하는 게 헌법인데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많은 과정들 속에서 다른 나라들 속에서 우리나라만 국민들한테 물어보지 않고 87년에 여러분들 87년 헌법 개정할 때 뭔가 한마디 한 적 있어요? 또는 이런 강의가 열리면서 헌법을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라는 강의 들은 적이 있어요? 아까 그냥 대충 넘어갔는데요. 사실 그때 전두환 정권 그러고 나서 이제 노태우 이제 6.29 선언이 있었지 않습니까? 6.29 선언에 두 가지가 들어갔습니다. 뭡니까? 대통령 직선제 하겠다. 그 다음 또 하나. 지방자치 제대로 하겠다. 지방 분권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놓고 안 했잖아요. 아주 지금 정부하고 비슷한데요. 하여튼 분권하겠다고 해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좀 그런데요. 어쨌든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이제 헌법은 6월 항쟁을 우리가 했으니까 헌법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데 그때 YS 2명, DJ 2명, 그리고 신군부에서 4명, 총 8명 국회의원 뽑아가지고 이 8명 국회의원이 8인회니 뭐니 하면서 그 밀실에서 만들어 놓은 게 현행헌법이잖아요. 국민들은 아예 구경도 못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헌법안이 나왔습니다. 사실 그때 저도 뭐 헌법을 가르치고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었습니다만은 이렇게 바꿉시다 저렇게 바꿉시다 이야기 조금 하는데 어느 순간 헌법안이 나와버렸어요. 저희들도 모르는 사이에 나오는 헌법안이거든요. 지금도 뭐 비슷한 것 같아요. 사실 저 사람은 누굽니까? 이제 죽어버린 지 오래됐고요. 지금은 이제 나라가 완전히 망했죠. 뭐 일부 직전도 아니고 베네수엘라의 그 차베스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80년도 말 이제 베네수엘라에서 혁명을 일으켜요. 이게 나라냐? 나라다움 나라를 만들자. 그러면서 혁명 공약으로 내세웠던 게 헌법을 바꾸자였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각 마을마다 직장마다 학교마다 사람이 모이는데 각마다 요구를 해요. 헌법을 어떻게 바꾸면은 당신의 삶이 바뀌겠느냐. 한번 그걸 의논해봐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뭐 반상회, 뭐 거기는 평회라고 그랬는데요. 반상회든 학교든 직장이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내가 좀 더 잘 살려면, 좀 더 편하게 살려면은 헌법 규정이 어떻게 바뀌면 좋을까 고민을 해요. 그 고민하는 가운데 만들어진 헌법들이 저런 거거든요.
물론 뭐 지금 뭐 망한 걸 생각하면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가정주부들이 만들어낸 헌법이 88조입니다. 이제 그 뭡니까 그러잖아요. 예, 엄마 무슨 일 하시니? 그러면 우리 엄마 집에 있어요. 아무 일도 안 해요. 그러잖아요. 근데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힘든 일은 다 하죠. 그게 이제 가사노동입니다. 가사노동은 주부들 가사노동 열심히 하면 누가 월급 줍니까? 안 주잖아요. 그게 한이 맺혔어요. 그래서 헌법 규정에 만듭니다. 가사노동은 경제 발전의 기본적인 토대다. 그걸 국가가 인정하겠다는 거죠. 그 다음 문장이 뭐냐면요. 따라서 국가는 가정주부에게 사회보장을 실시해야 된다는 규정이 들어갑니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봅시다. 전업주부로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하고 이혼했어요.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 그걸로 이제 살림을 열심히 살다가 이혼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인은 뭐 먹고 살아요? 위자료 뭐 재산 분할 제대로 되면은 그거라도 그러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되면은 이제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1년에 전업주부로 88일인가 그렇습니다. 일정한 날짜 이상만 전업주부로 일한 경력이 있으면은 이혼을 하더라도 우리식으로 하면 4대 보험이 인정이 돼요. 의료보험, 실업보험 이런 것들이 다 인정되고 기초생활보호 대상도 기초생활보조금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가정주부로 살고 있어도 그 자체로 국가에서 보호를 받고 보상을 받는 그런 그 삶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가정주부들은 적어도 이제 뭐 자기가 가정주부로 살면서 그 다음 삶, 예를 들어서 내가 이혼했다든지 남편이 사고를 당해 죽었다든지 실업이 됐다든지 이걸 걱정할 필요가 없죠. 그 자체로 가정주부로 충실하면 됩니다. 밑에 규정은 노동자들이 만드는 규정입니다. 노동자들이 모여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노동자들이 파업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또 GM 노동자들이 파업하려니까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못하게 막았다고 그러는데요. 우리나라에서 파업하면은 이런저런 꼬투리 잡아가지고 불법 파업. 그래서 뭐 너는 교도소가 안 그러면 손해배상해. 그렇게 나오거든요. 이제 거기에 한이 맺힌 사람들이 저런 규정을 만들죠. 불법인지 합법인지 애매모호하면은 노동자한테 유리하게 판단해라. 우리나라 식으로 사용자에게 유리하게 판단하지 마라. 저런 법이 잘 됐다 못 됐다가 아니라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국민들이 여러분들이 정말 일상생활 하나하나의 삶 속에서 가장 절실한 부분들을 헌법에 담아냈다는 거죠. 물론 저짓하다가 베네수엘라는 뭐 꼭 저것 때문에 망한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포퓰리즘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국가가 안 좋아진 건 사실이에요. 돈을 엄청 쓸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거는 뭐 결과론이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헌법을 만든다고 한다면은 당연히 우리의 이야기가 헌법에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저런 식으로 들어가든 다르게 들어가든 어쨌든 나의 이야기가 헌법에 담겨야지. 그래야지 헌법이 바뀌면은 내 삶이 바뀌어질 가능성이라도 열리잖아요. 저런 조항이라도 들어가면은 가정주부들은 여태까지 아이고 내 남편이 나 버리면 어떡하냐 고민하다가 저런 조항이 있으면 고민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이혼율 높아지면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그런 상황이죠. 우리도 좀 저런 헌법 개정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실제 바로 그 때문에 이번에 헌법 개정 논의를 할 때 헌법 개정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들은 저런 것들이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정치 개혁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민들의 영장도 강화해 줘야 되고 여러 가지 권리들도 인정해 줘야 해야 되고요. 뭐 제왕적 대통령 그것 좀 없애고 지방 분권 강화시켜야 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런 이야기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거를 헌법 개정 과정에 담아내는 작업들이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다시 여쭤볼게요. 베네수엘라가 잘 살아요? 우리나라가 잘 살아요? 경제적인 거 말고
국민의 민주주의에 대한 의식 수준이라든지 국민 수준이라든지 뭐 교육 수준이라든지 따져보면 제가 보기에는 베네수엘라보다 우리나라가 더 나은 것 같아요. 근데 베네수엘라는 헌법을 바꾸면서 국민들한테 뭔가 어떻게 바꿀까 물어보는데 왜 우리나라는 안 물어봐요? 여러분들 헌법 개정 작년 그리고 올 봄까지 한참 떠들었잖아요. 아, 내가 생각해 헌법 5조는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 여러분 말한 적이 있어요? 누군가가 물어본 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베네수엘라보다 못한 나라죠. 사실 그렇잖아요. 이제 그 이야기죠. 사실 저렇게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저걸 헌법 개정안에 제대로 담아내는 대통령 개정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런 작업이 없었던 게 좀 아쉬운 부분이죠. 그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왔습니다만은 그냥 넘어갈게요. 이건 뭐 너무 설명하려면 너무 길어서 좀 그렇고요. 야, 이런 거 한번 봅시다. 사실 헌법 개정을 할 때 여기 이제 공무원들도 계시긴 합니다만은 이런 것들은요 정말 중요한 권리입니다.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내용인데요. 프랑스 인권선언이 지금부터 250년 전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때 프랑스 인권선언 15조에 뭐라고 들어가느냐면요. 이런 겁니다. 사회는, 그때 사회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라고 보면 돼요. 국민들은, 시민들은 그 행정조직의 모든 구상은 공무원입니다. 공무원들에게 설명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즉 무슨 말이에요? 내가 뭐 허가 신청을 했는데 시청에서 이거는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 단계에서는 당연히 왜 안 되느냐 물어볼 수 있어야 되죠. 그렇잖아요. 왜 안 됩니까? 그러면은 공무원은 그런 시민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답변해야 되느냐 하면은 그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때까지. 그게 바로 민주주의죠. 그렇잖아요. 공무원이 이거는 이런 거예요. 그냥 뭐 알 거 없고 그냥 뭐 내가 도장 찍었으니까 끝입니다. 이거는 민주주의가 아니죠. 일일이 설명하고 그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그 이제 물었는데 공무원이 답을 했습니다.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들면은 그래요, 맞아요, 뭐 열심히 했습니다, 뭐 미안하네요, 네, 다음에 다시 할게요 하면 되는 것이고요.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요? 고치라고 요구하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그 공무원이 정말 좀 이상하면은 책임을 물을 수 있잖아요. 이제 설명을 요구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자면은 공무원에게 책임을 물을 권리가 우리한테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공무원들이 함부로 뭐 공무원이라고 해서 모든 공무원이 다 아니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고 뭐 이제 그 뭐 국무총리고 장관이고 이런 사람들이죠. 뭐 구급 공무원 잡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거고요. 그 이제 뭐 그런 게 있어요. 대통령이 어느 날 갑자기 그 뭡니까 김정은이를 만나고 왔어요. 사실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참 뭐 저는 뭐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도 한편 좀 섭섭하잖아요. 대통령 선거할 때 나는 김정은을 만나서 어떻게 하겠습니다 공약 내세운 적 없었잖아요. 그러면은 갑자기 너는 왜 그랬느냐 물어볼 수 있어야 되죠. 그 답을 들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또는 대통령은 자기가 페미니스트라고 공식 선언을 했습니다. 여성들한테 유리한 어떤 걸 하겠다. 근데 지금 그 뭡니까 장관들 중에 여성 장관 몇 프로예요? 그때 이제 선거 공약에 장관급 30%를 하겠다라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만은 실제 그래 지금 30%는 충족이 됐어요. 근데 보통 보면은 그렇게 크게 그 힘없는 자리에 여성들을 많이 넣어놨어요. 오히려 뭐 정말 법무부라든지 정말 힘 있는 자리들 있잖아요. 국방부라든지 이런 데는 여성들이 없죠. 그러면 이제 왜 거기는 여성 장관 임명 안 했는데 라고 물을 수도 있어야 되죠. 바로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국가가 무슨 일을 했을 때 국민들은 그것에 대해서
묻는다는 것은 책임을 추구한다는 말이고요. 묻는다는 것은 내 의견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권한 정도는 들어가 있을 필요도 있는 거죠. 대통령 권력 줄이는 거, 제왕적 대통령제를 없애자. 뭐 당연히 그렇습니다. 근데요, 참 정말 헛소리 같은 시사 용어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대통령 중심제라는 말을 쓰지는 않아요. 뭐 신대통령제, 반대통령제, 제왕적 대통령제 그것도 좋고요. 있지만은 대통령 중심제라는 말은 쓰지는 않습니다. 유일하게 쓰는 게 대통령제예요. 내각제가 있고 대통령제가 있고. 근데 우리나라만 대통령 중심제라고 그럽니다. 원래 권력 분립은 입법, 행정, 사법이 분리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그 중에 이제 대통령이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 대통령제입니다. 이거를 대통령 중심제라고 이름을 붙이면서 마치 대통령은 다른 입법권이나 행정권보다 더 높은 무엇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름을 만들어놔요. 헌법학자들조차 저 말을 씁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대통령한테 모든 권력을 다 주는, 대통령이 기침만 해도 전 국민들이 폐렴에 걸려야 되는 그런 사회로 가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죠. 사실 이런 것들을 고치기 위해서 내각제로하자, 분권형 하자, 어쩌고저쩌고 말짱 거짓말이에요. 대통령한테 권력이 너무 크니까 내각제로 가자. 그러면 그 권력은 누가 차지해요? 국회의원들이 차지하는 거잖아요. 분권형 마찬가지입니다. 국회의원들이 다 자기 권력 가져가겠다는 거거든요. 사실 중요한 게 뭐냐면요, 대통령제로 하고 내각제로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대통령제로 하면은 내 호주머니에 얼마가 들어오고 내각제로 하면은 내가 취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죠. 모든 헌법 판단의 중심에는 내가 있어야 됩니다. 나 또는 우리 같은 주민들, 시민들은 얼마나 행복해지느냐, 헌법 조문 1조를 어떻게 바꾸면은 내 삶이 어떻게 바뀌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요걸 바꿔가지고 권력을 대통령이 가지고, 공무원 임명권은 대통령이 가지고, 예산권은 국회가 가지고, 그건 별 의미가 없는 거죠. 국민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대통령제가 필요하냐, 내각제가 필요하냐, 이걸 따져야 되는 거죠. 사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헌법 개정의 중심은 권력 구조를 어떻게 하고 이게 아니고요, 국민들한테 어떤 권리를 인정하고 국민들의 삶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가, 그게 더 중요한 거라는 거죠. 바로 그런 맥락에서 이제 지방자치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이제 그거죠. 지금 봅시다. 경기도지사는 여러분들이 선거를 뽑았습니다. 경기 행정 제2시장인가? 부지사 있죠. 그거는 누가 임명해요? 행정 1 있고 2 있잖아요. 한 명은 여러분들이 뽑은 도지사 이재명 씨가 임명을 해요. 또 한 명은 대통령이 임명하잖아요. 지방자치도 제대로 못하면서 지방의 행정 영역에 대통령이 자기 사람을 하나 보낼 수 있어요. 이게 아직도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옛날에는 그랬지 않습니까? 지방 공무원 9급 합격해가지고 일을 열심히 하고 8급, 7급 올라가다가 6급이 돼가지고 이제 사무관 승진할 때 누구 쳐다봐요? 딱 5급이 되면은, 사무관이 되면 국가직으로 바뀌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공무원들이 도지사를 쳐다보고 시장을 쳐다보는 게 아니라 대통령을 쳐다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를 사무관으로 만들어주는 건 대통령이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권력이 강화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전체 대한민국의 재정에서 배분되는 거 보면 2대8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방은 20원 가져올 때 중앙정부는 80원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권력이 강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을 들어보는 거, 제왕적 대통령제를 없애자라는 말은요, 사실 그거는 헛소리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태까지 대통령이 가지고 있던 권력들을 털어버려야 됩니다. 뺏어가지고 국민한테 줘야 되고요. 그 권력을 뺏어가지고 지방에 줘야 되죠. 그러면은 여태까지 대통령이 가지던 권력이 이만큼 하다면은 그 많은 것들을 나눠주고 나면 요거만한 권력이에요. 이거만한 권력을 대통령이 행사하든 국회가 행사하든 그거는 몇 개 주면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이제 지방자치라는 게 의미를 가집니다. 근데요, 참 속 터져요. 전에도 아마 말씀드렸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 그러면은 지방이 문자 그대로는 그겁니다. 주민들이 알아서 행정을 해 나가는 거 또는 법을 만들어 나가서 알아서 살아가는 거, 이게 지방자치입니다. 근데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거기다가 국민 주권을 걸어버립니다. 주권의 문제, 국민이라는 문제, 이거는 국가의 문제거든요. 국가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한 부분의 끝자락이 지방자치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중앙 권력이 있고 그 중앙 권력에 빌붙어서 겨우 숨통을 이어가는 게 지방자치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이 이제 국민 주권이 이런 게 이제 그거죠. 주권이라는 거는 중앙 정치의 문제입니다. 지방자치의 문제는 주권의 영역이 아니라 내 삶의 문제거든요. 그걸 구분해야 되는데 계속 헌법재판소는 국민주권에서부터 나온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지방자치를 중앙정치에다 묶어두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사실 이거는 한번 넘어갑시다. 이거는 그냥 요거 알아요? 망원시장 이야기? 그냥 하다 보니까 들어갔는데요. 망원시장에 뭐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요. 참 재밌는 게 있는데, 시장에 주로 이제 장사하시는 분들은 연세 드신 여성분들이죠. 보통 조그만하게 자판 하나 앉고 하루 종일 그렇게 앉아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운동을 제대로 못 하니까, 그러니까 어깨 아프고 허리 아프고 무릎 아파요. 소위 근골격계 질환이 생긴다고 그러네요. 근데 문제가 아파도 병원에를 못 가요. 왜냐하면 자판 비우는 순간 뭐 물건 훔쳐가는 건 괜찮은데 누가 자판 치워놓고 자기가 거기서 장사를 해요. 하면 큰일 나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망원동 주민하고 마포구청하고 보건소하고 같이 고민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면은, 옛날에 새마을 금고에서 동전 바꿔주는 수레 몰고 다닌 적이 있죠. 비슷하게 보건소에서 의사 한 분, 이제 소장님이죠. 그러고 이제 간호사 한 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수레에다가 청진기 넣고 체온계 넣고 뭐 간단한 약 넣고 그래가지고 시장을 돌아다녀요. 그러면은 앉아 있다가 허리가 아픈데 오잖아요. 그러면 바로 이제 진찰을 받는 거죠. 내 허리가 아픈데 어떻게 되느냐, 지금 속이 더부룩한데 뭐 어떻게 하냐면 소화제 몇 개 먹고, 또는 진찰을 해보고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은 안만 그래, 이제 의사 선생님이 안만 그래도 몇월 며칠 날 보건소 와야 됩니다. 안 오면 큰일 납니다. 그 이야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 주치의가 생기는 거예요. 굳이 자판을 비우지 않더라도 치료를 받고 의료 상담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운영하니까 상당히 시장 상인들의 건강 위생 상태가 좋아졌다, 뭐 그런 이야기 그겁니다. 사실 이제 이런 게 사람이 사는 가장 중심 문제잖아요. 국가가 해야 되는 문제고 이제 행정이 해야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냥 내 혼자서 잘 살아갈 수 있으면 국가는 필요 없어요. 근데 내가 뭔가 아쉬울 때, 그때 우리들과 우리들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해 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필요한 거죠. 그걸 하라는 거, 그게 이제 국가고 그게 지방자치의 문제죠. 이게 그냥 요겁니다. 건강술의 이야기예요. 이제 대충 그렇대요. 그러니까 근골격계 질환은 괜찮은데요, 한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다 보니까 운동을 안 하다 보니까는요, 고혈압, 뭐 저같이 배 나오는 거, 그 다음에 당뇨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긴다요. 그래서 반드시 의사 치료가 필요하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찾아서 이제 치료해주는 그런 성과들을 거두었다고 그러네요. 그냥 넘어갈게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라는 거는 뭐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그냥 생색만 나오는 그런 자치였습니다. 이게 이제 그 자유당, 민주당 정권 때 헌법 규정인데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는 처음에 이제 규정을 어떻게 했냐면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그 지역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행정도 법령의 범위 내에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조례 제정하는 것도 법령의 범위 내에서 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는 지방자치가 상당히 좁았습니다. 법령이라는 거는 국회가 만드는 거죠. 중앙정부가 만들거든요. 그 이제 중앙정부가 정한 틀 안에서 지방행정과 지방입법이 이루어지는 그런 틀이었고요. 요게 이제 공화당 정권 들어서면서는 조금 규정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복리에 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한다는 거. 행정은 지방 단위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다만 자치에 관한 규정, 그러니까 자치조례죠. 자치조례만큼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해라.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모양이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중앙정부의 범위 안에서 행정이 이루어지고 입법이 이루어지는 거. 이제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법령이 없더라도 행정은 법령이 없어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례만큼은 법령이 있어야만 조례를 만들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그러니까 1공화국, 2공화국, 자유당, 민주당 정권보다는 조금 나아진 부분입니다. 행정은 중앙정부와는 조금 다른 행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본 말이지만 유도리를 마련해 둔 거죠. 조금 넓어져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방자치라는 거는 중앙 권력의 그 밑에서 뭐 보조적인 역할만 하는 그런 정도만 있었습니다. 이제 저걸 제대로 바꾸자 하는 게 이제 헌법 개정 논의였죠. 실제 이게 이제 현행 헌법 규정입니다. 그냥 뭐 넘어가고 이거는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문제는 현행 헌법 체제에서는 지방자치라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거의 뭐 있으나 마나 보조적인 어떤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가장 그 핵심적인 부분인데 사실 중앙에서 모든 걸 다 결정하다 보니까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게 큰 의미가 없어지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뭐 그냥 넘어갈게요. 복잡한 이야기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오늘 그 이야기해야 되는 요 부분만 좀 정리를 하고 갑시다. 문제는 뭐냐면은 그동안 우리가 지방자치가 제대로 되지 못했다. 지방자치가 제대로 되지 못한 가장 큰 이유가 헌법 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헌법을 바꾸자. 헌법은 이런 식의 뭐 목적을 위해서 바꿔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고, 지난 촛불 집회 때도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죠. 요거는 넘어가고요. 이제 그래서 3월 달에 대통령이 이제 전자결재를 해가지고 개헌안을 발의한 게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지방자치를 어느 정도 담아내기는 했습니다. 이제 헌법 전문을 저런 식으로 바꿨죠. 지금 현재는 3.1운동과 뭐 불의의 한건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뭐 거기에 이제 부마민주항쟁, 5.18, 뭐 60항쟁 뭐 이런 것들을 담아내긴 합니다. 이거는 왜 들어가야 된대요? 그러니까 광주항쟁, 그 다음에 이제 부마항쟁, 뭐 그걸 이제 헌법 전문에 넣겠다는 거죠. 사실 아까도 첫머리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현대 헌법은요 기본적으로 시민혁명이라는 거 밑바닥에 깔고 있습니다. 프랑스 혁명이니 또는 미국 독립전쟁이니 뭐 이런 것들이 깔려 있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그 저항의 역사들이 헌법 전문 같은 데 잘 들어가요. 우리나라도 국민들이 국가 권력에 저항했던 것 그런 그 역사적인 사실들은 집어넣는 거는 좋죠. 뭐 그거는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것들은 보면은 요거는 이제 영남 지역이고요. 요거는 호남 지역이죠. 물론 전국적인 의미는 가지고 있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지역성이라는 것도 같이 들어가 있다는 뭐 그런 측면도 있을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거는 지방자치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헌법 전문에 자치와 분권이라는 말을 집어넣습니다.
원래는 이제 자유가 조화를 바탕으로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요 앞에다가 자치와 분권을 강화하겠다. 이제 그 대한민국 헌법이 지향해야 되는 그 목표를 자치와 분권에 두었다는 뭐 그 점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 부분에 아까도 나왔습니다만은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도모하겠다. 그게 이제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겠다라는 말도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은요, 사실은 그냥 단순한 균등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저게 이제 뭐냐면 약간 조금 좌파적이고 사회주의적인 성격이 강한데요. 조소왕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삼균주의가 바탕을 두고 있거든요. 그 이제 뭐 개인의 균등, 그러니까 정치의 균등, 또 경제의 균등, 교육의 균등, 요 세 가지가 그 이제 우리 헌법에 들어가 있는 그게 압축된 것이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이거든요. 우리나라는 모든 국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죠. 이게 교육의 균등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국민은 보통 선거권을 가져요. 선거권을 가지거든요. 이게 정치의 균등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은 헌법 전문의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 그 다음에 이제 헌법, 재헌헌법, 경제조항에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국민 생활의 기본적인 수요를 충족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이제 그 조항이 들어갑니다. 바로 이제 그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거기에다가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넣는 게 뭐가 좀 안 맞아요, 안 맞기는. 근데 어쨌든 지역 발전이라는 거 그것도 헌법 전문에 넣었다는 뭐 이 점에서는 헌법 전문 개정은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헌법 1조에다가 헌법 1조가 1조 1항이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고 2항이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거기에 이제 하나를 더 넣습니다.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를 지향한다. 지방이라는 말이 맞아요, 틀려요? 지방의 반대말은 뭡니까? 중앙이죠. 그래서 지방이라는 말을 쓰지 말자. 중앙, 지방 하면은 뭔가 중앙은 위에 있고 지방은 밑에 있고 그런 느낌이 든다 그러는데 사실 굳이 그렇게 볼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전국을 관할권을 정부는 중앙, 일정한 지역을 관할권을 하는 것은 지방, 그렇게 해도 뭐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지역별로 권력을 분할한다는 뭐 그런 체제를 하겠다. 그리고 이제 21조에 지방정부의 자치권은 주민으로부터 나온다 하고 그 밑에 이제 조금 어려운 말을 적습니다. 2항이 이제 그건데요. 저게 보충성의 원리라는 겁니다. 이제 국가와 지방정부 간, 지방정부 사무, 그 상호 간 사무의 배분은 주민에게 가까운 지방정부가 우선한다. 이걸 보충성 원리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기에, 여기가 아니라 여기는 길이 너무 잘 깔려 있구나. 하여튼 도로를 하나 만들고 싶어요. 이 동네에. 그러면 그 도로 건설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됩니까? 그거는 주민들이 제일 먼저 부담해야 됩니다. 주민들이 부담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그걸 부담할 능력이 없으면은 시청에서 부담하는 거죠. 시청에서 부담할 능력이 없으면은 도에서 부담하고 그게 안 되면은 국가가 부담하는. 거꾸로 이 지역에 도로를 놓을 것이냐 안 놓을 것이냐의 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를 까는 문제는 주민들이 결정해야 되고요. 주민들이 조금 결정이 안 되면은 시청에서 또는 도에서 국가에서 결정하는 거.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어떤 행정사무가 있었을 때 그 사무를 처리하는 거는 그 주민과 가장 가까운 지역에 있는, 가까운 위치에 있는 행정단위. 시흥시의 문제는 시청에서 먼저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시청에서 결정하고 시청에서 결정하지 못하는 것은 도에서 결정하고 그거 못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결정하는 그런 식으로 나가라는 거. 그게 이제 보충성의 원리죠. 그걸 이 121조 사항에다가 집어넣어 놨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엄밀히 본다면은 그러니까 그 지방 분권이 제대로 되려면은 지방의 대표인 의회가 존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는 도입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양원제 체제를
양문제가 도입돼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다른 나라 보면은 상원 있고 하원 있잖아요. 미국도 그렇잖아요. 이제 영국만 해도 기조원이 있고 평민원이 있고 그렇고요. 일본만 해도 참의원, 중의원이 있거든요. 중의원, 민의원이 있죠. 그 이제 우리도 그 뭡니까? 그 이공화국 때도 그렇고 자유당 정권 때도 그렇고 참의원, 민의원 했다가 뭐 제대로 못하고 그랬는데요. 사실 그러니까 인구 비례해 가지고 뽑는 국회가 있다면은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도 있을 필요도 있거든요. 이제 그걸 상원이라고 하든 참의원이라고 하든 뭐 그렇게 할 필요는 있는데 우리나라는 저 이야기를 하면은 국민들이 국회를 너무 싫어해요. 지금 있는 300명 또 미워 죽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뭘 또 만드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아마 대통령도 그것 때문에 못한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그 뭡니까? 현행 헌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만들어야 돼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국회가 법을 안 만들면은 조례도 못 만듭니다. 법령이 없으면 조례도 못 만들거든요. 범위 안에서니까. 법령이 있어야만 조례를 만들 수 있죠. 요걸 이제 조금 고쳐가지고, 이제 그 지방에서도 마음 놓고 좀 조례 같은 걸 만들 수 있도록 하자. 이제 그게 이제 자주 입법권의 문제인데요. 대통령 개헌안에서도 이런 것들은 제대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요거거든요. 지방의회는 지금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만들 수 있다는 걸 그걸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만든다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뭡니까? 뭐 강아지 복지 요즘 뭐 반려견 하도 문제가 되니까 자 시흥시에서 보니까 주민들이 강아지를 많이 데리고 있어요. 그래서 강아지 복지에 관련된 조례를 하나 만들고 싶어요.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은 동물학대방지법은 있지만 동물복지법은 없잖아요. 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시흥 주민들이 아무리 원하더라도 강아지 복지법은 복지조례는 못 만듭니다. 근데 왜냐하면 법령의 범위 안에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법이 없으면 조례도 못 만듭니다. 근데 지금 이거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법률에 위반되지만 않으면 돼요. 그러니까 국회가 강아지 복지는 검토하지 마세요. 금지합니다. 라는 법률을 만들지 않는 한 지금 상태도 얼마든지 강아지 복지법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국회가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명령하지 않는 한은 지방자치단체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만 이 문제가 뭐냐면요. 그렇게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러니까 주민의 자치와 복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마음대로 조정을 제정할 수 있다. 그래 놔놓고 필요 없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된다. 저게 지금 현행 지방자치법에 있는 조항 그대로 가져온 거거든요. 이제 지방자치 주장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악법 중에 악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걸 헌법에다 그냥 그대로 갖고 왔어요. 이런 겁니다. 그냥. 자, 서울시 한복판에서는 사람들이 쓰레기 하나 버리는 것, 그 문제하고 관광으로 먹고 사는 경주 같은 데서 쓰레기 버리는 것하고 같아요, 달라요? 서울시에서 쓰레기 버리는 걸 이제 적발하면은 그 과태료 5,000원 물리잖아요. 그러면 경주에서 관광으로 먹고 사는 동네에서도 5,000원 물려야 됩니까? 실제 거기에서는 쓰레기 버리는 거는 천하의 나쁜 놈이에요. 주민들이 먹고 사는 길을 빼앗아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좀 더 처벌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또는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쓰레기 버리는데 별 신경을 안 써도 경주나 이런 관광으로 먹고 사는 데서는 쓰레기에 관련돼서 아주 그 중요하게 제한해야 되는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만들려면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된대요. 쓰레기 못 버리게 하려면은. 이게 이제 문제죠. 경주시에서만 문제가 되는, 그래서 경주시가 필요라는 법을 만들려고 하는데,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게 국민의 권리를 제한한다는 이유로 국회 가서 법률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라는 거죠. 이게 이겁니다. 국회가 법률을 안 만들면은 그러면은 경주시는 쓰레기 버리는 행위를 처벌하지 못한다는 그런 결론이 나와버려요. 역시 결국은 이 단서 조항이 있다 보니까 실제 법률의 범위 안에서를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한 범위 내에서 라고 바꾸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단서 조항 때문에 지금하고 달라지는 게 거의 없어지는 게 돼버립니다. 이 대통령 개헌안이 잘못돼 버렸어요. 저 단서 조항은 없애버리는 게 맞습니다. 왜 집어넣는지 아직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청와대에서 이거 넣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러대요. 그 다음에 이제 자치세 같은 것들 지방정부도 마음 놓고 자치세를 정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했고요. 그래서 이제 지방재정권, 자치재정권을 확보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제 124조에 조세 조정 제도를 뒀습니다. 이제 대통령 개헌안에서 가장 잘된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은 중앙정부가 재정의 80%를 쓰고 지방이 20% 쓰죠. 이걸 획기적으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세와 세금을 세 가지 종류로 만들고요. 그러니까 관세 같은 것들은 중앙정부가 걷어가지고 가져가고 자기가 쓰고, 주민세는 이제 재산세나 주민세는 지방정부에서 걷어가 쓰고, 소득세 같은 것들은 그건 진짜 좀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시흥에서 일을 해서 소득을 거뒀는데 이 세금은 누가 걷어가요? 국가에서 걷어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냥 시흥시 공무원이라고 생각합시다. 열심히 시흥시에서 일을 해가지고 시흥시 주민들이 낸 돈으로 이제 일을 하고 돈을 받았는데, 소득을 거뒀는데 그 소득세를 왜 국가가 걷어갑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시흥시만의 것도 아니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공동서로 해가지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쓰는 돈으로 마련합니다. 요거는 국가가 쓰고 중앙정부가 쓰고, 요거는 이 돈을 거둔 지방자치단체가 쓰고요. 이런 것들은 모아놨다가 이제 시흥시가 1년 재정을 100억이라고 합시다. 100억을 써야 되는데 이 재산세 걷어보니까 80억 밖에 안 돼요. 20억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가져가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그런 재원을 마련하고 서로 협의해가지고 가져가게 만드는. 그래서 조세제도를 지금 우리나라는 국세와 지방세로 나눠져 있는 것을 세 가지로 나누는 거죠. 세 개로 나눠가지고 이 돈을 각각의 지방자치단체들이 협의해서 나눠 가지는 제도, 그게 이제 조세조정제도입니다. 독일에서 하고 있고요, 많은 나라에서 하고 있는데요. 대통령 개헌안 중에서 지방자치에 관한 한은 그래도 가장 잘된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양원제는 도입을 못하는 대신 제2국무회의는 설치를 해요. 그러니까 지방자치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해서 국무회의 외에, 그러니까 자치분권회의를 만들어 가지고 도지사들 이거죠. 대통령, 국무총리, 그 다음에 이제 장관 몇 명, 그리고 이제 지방행정부장, 그러니까 이제 도지사들이나 시장들 이런 사람들로 자치분권회의를 만들고요. 이제 지방에 관련된 거는 여기서 이제 의논을 하게 만드는, 이제 그런 점은 잘 된 것 같아요. 근데요, 여기 이제 4개 항인데 여기서 제일 큰 문제점은 뭔 것 같아요? 한번 봐보세요. 찾아보세요. 이 제도는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런 거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아파트 값이 오릅니까 내립니까? 에? 강남 몇 개 지역에서는 아파트 값이 엄청나게 올랐어요. 근데 전국의 대부분의 아파트는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아파트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은 강남에 아파트 갖고 있는 장관들이 모여서 하는 겁니다. 아주 일부의 사람들이, 일부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람들이 전국을 위해서 행정을 하는 거거든요. 이 체제를 고치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면은 강남 출신의 그 장관도 있고요. 강남에 아파트에 있는 장관도 있고, 또 뭡니까? 시흥시장님은 지금 아파트 갖고 계시는가? 시흥시장님 아파트가 값이 떨어진다고 합시다. 그런 분들이 여기 가가지고 아파트 정책 결정할 때, 강남 아파트 가지고 있는 장관이 아파트 보유세를 늘립시다 그러면은 시장님이 가가지고 우리 동네 아파트 값은 떨어져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역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제도는 잘 만들어졌어요. 다만 문제는 뭐냐면은 자치 분권, 지방 분권을 하겠다는데 의장이 대통령이 되는 건 그거는 당연하다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왜 부의장을 국무총리가 해요? 이거는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적어도 지방 분권이라고 한다면은 의장은 대통령이 한다 하더라도 부의장은 도지사나 시장들 중에서 서로 뽑게 만든다든지 그렇게 하는 게 맞죠. 이 상징성이 있는 것인데 국무총리를 부의장으로 만드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외에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제 국민 발안이나 이런 거죠. 시흥시 인구가 몇 명입니까? 시흥시가 몇 명이에요? 네? 43만 명. 조금 그렇다. 이제 이런 거 있죠. 뭔가 중요한 법률, 시흥시가 법률을 하나 만들고 싶어요. 근데 지금은 시흥시 출신 국회의원이 1명 아니면 2명이겠죠, 그죠? 이 사람들 가지고는 국회에서 택도 없어요. 발의도 못해요. 법률안 발의하려면 10명 이상 국회의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국민 발인 제도 같은 걸 만들어 놓으면은 보통 이제 이렇게 하면은 한 80만 명 정도면은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80만 명 정도면은 시흥시, 안산시 이렇게 약간 지역 사회가 힘만 모으면은 발의할 수 있잖아요. 지역의 문제를 법률안으로 발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 이제 그런 것들 그래서 국민 발안 국민 투표 제도가 직접 민주제고 어쩌고저쩌고 이야기하지만은 실제 저런 것들이 지방자치, 지방분권에 상당히 큰 의미를 가져요. 가장 큰 의미를 가지는 거는 국민 소환 제도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행안부 장관이 강남 출신이라서 강남만 쳐다보고 지방 문제는 아무런 걱정도 안 해요. 그러면은 시흥 주민들과 안산 주민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행정안전부 장관을 끄집어낼 수가 있는 거죠. 쫓아낼 수 있는 그런 틀이 마련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보통 이제 이게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것이라고 하지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 주민들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기도 합니다. 하기 나름으로는 지역을 위해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인 것이죠. 실제 이제 대통령 개헌안이 이제 너무 이게 잘 안 되네요. 대충 이제 이런 정도로 나와 있는데 사실은 지금 대통령 개헌안에는 국민투표권도 없애버렸고요. 국민소환제는 도입을 안 했습니다. 실제 이게 지방자치에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만은 대통령 개헌안이 이제 저걸 반영을 안 하다 보니까 조금 지역 주민들이 중앙 정치를 견제할 수 있는 힘이 그렇게 확보되지 않은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 대통령이 개헌안 발의한 개헌안이라는 게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점수를 어떻게 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방자치에 관해서는 조금 낙제점 겨우 면하는 수준. 잘 됐다고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냥 면피한 정도, 그런 정도에 머무르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게 국회에서 심의가 제대로 안 되는 바람에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 상황이 됐습니다만은 어쨌든 앞으로 개헌안 논의가 나오면은
적어도 지금 현재 대통령 개헌 안에서 조금 문제가 되는 것들을 정리하는 그런 작업들부터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련된 사항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하라. 그런 단서 조항 같은 것도 좀 빼버리고 국민 투표라든지 국민 소환 제도 같은 것도 좀 도입을 하고 뭐 그렇게 하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요거는 이제 아이슬란드에서 이제 헌법 개정했던 이야기고요. 그냥 넘어갈게요.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사실 다시 이 이야기로 나오는데요. 베네수엘라에서 헌법을 만들 때 주민들한테 당신들 삶을 바꾸기 위해서는 헌법은 어떻게 바꾸는 게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요 이야기는 우리한테 그대로 타당해요. 딴 것보다 지방자치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또는 저기에 적혀 있듯이 시흥은 시민이 주인이 되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헌법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 요 이야기, 이거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는 그런 개헌 과정이 돼야 됩니다. 앞으로 틀림없이 내년 요맘때 정도 되면 개헌론이 또 다시 일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이제 지난 겨울이나 지난 봄까지 그 개헌 논의가 나왔던 거는 주로 정치인들이 자기들 중심으로 해버렸어요. 국민들은 전혀 관여를 못했는데요. 이제 개헌 논의가 나오면은 이 과정은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나서가지고 시흥의 헌법을 만들어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헌법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헌법의 이야기들 조금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요. 특히 이제 지방분권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헌법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이런 고민들은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저는 가장 관건이 되는 게 저는 양훈제 도입은 이거는 완전 필수적인 것 같아요. 그 이제 이런 겁니다. 그래도 경기도는 큰 지역이 되다 보니까 그런데요. 저기 전라도 같은 데 한번 봐봐요. 사실 전라도는 인구가 별로 없다 보니까 여의도에 국회의원들을 몇 명 못 보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라도 지역이 가지는 지역의 특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국정에 반영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전라도를 대표하는 의회가 있어야 돼요. 이제 참의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긴 합니다만은 거기서 중요한 사항을 결정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최소한 국회의원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걸 지역을 위해서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그런 권한 정도는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필요가 있죠.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한미 FTA를 체결합니다. 그러면 제일 많은 피해를 보는 경제 영역은 어디예요? 네? 농민들이죠. 그렇잖아요. 이 농민들이 가장 많은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데가 전라도지 않습니까? 자, 이제 이런 상황이라면은 전라도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을 많이 보내지는 못했지만은 그래서 뭔가 자기들 힘으로 뭔가를 해내지는 못하지만은 한미 FTA가 이상하게 흘러가는 거를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그런 기회는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요런 거 정도는 좀 고민해 주세요라고 요구할 수는 있어야 되거든요. 거꾸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시흥도 경기도 내에서 경기도 의회 시흥시 의원들이 몇 명이 갔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시흥시의 이익을 위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조직을 만들자는 게 참의원 제도고 양훈제입니다. 국회의원들이 미우면 미울수록 국회의원 숫자는 늘리는 게 좋아요? 줄이는 게 좋아요? 국회의원들 밉다고 숫자를 줄이자고 그래요. 숫자를 줄이면요. 지금은 300명이 행사하는 권력을 200명이 행사하고 100명이 행사하면 그럴수록 권력이 더 세지잖아요. 미운 짓 더 하거든요. 오히려 500명, 1000명으로 늘어놓으면 힘이 없어서라도 미운 짓 못해요. 이제 좀 그런 식으로 거꾸로 갈 필요는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오늘 제 이야기는 일단 요 정도만 할게요.
긴 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